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전 파남동 주공아파트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한참을 지하 사글세 방을 전전하시다가 겨우 돈을 모아 주공아파트에 입주하셨지요. 대전 파남동이었는데 계단에서는 오줌 지린내가 심하고 엘리베이터도 낡은 아파트였지만 두 분은 굉장히 기쁘셨대요. 항상 어둡고 습했던 사글세 방에만 살아서 어머니는 거의 폐소공포증에 걸릴 지경이셨거든요. 그때 제 나이는 대여섯 살 정도였기에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값싼 땅에 지은 주공 아파트가 대부분 그렇듯 여기도 전에 공동묘지였던 땅이었다는 둥, 어떤 가문 내 선산이었다는 둥 소문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제가 독감을 심하게 앓고서는 그 이후부터 갑자기 이상한 것이 보인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교대 근무라 집에 잘 안 계셔서 젊은 시절 어머니와 어린 저만 있는데 자꾸 어린 아들이 베란다에 여자 머리가 둥둥 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등줄기에 소름이 끼치는데 일단 차분하게 어떻게 생겼냐고 제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여자 머리가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머리카락은 아래로 향한 그대로 있고 자꾸만 나랑 눈이 마주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제 얼굴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뭔가를 눈으로 쫓는 것처럼 눈동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더래요. 그때 어머니가 확 겁을 드시고 주변의 수소문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보셨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밤에 자다가 갑자기 깨서 울면서 안방으로 달려와가지고 헛구역질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둥그스름해서 눈알이 다닥다닥 달린 게 자꾸만 내 몸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입속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울더랍니다.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쫙 끼쳤던 게 딱 여기까지 얘기를 듣는데 둥근 덩어리 같은 것에 사람 눈알 같은 게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는 형체의 이미지가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머니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가서 아무것도 없는 옷장 속을 가리키며 저기 있었다고 엉엉 우는데 어머니로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셨대요. 그때부터 잘 때 제 머리맡에 성경책과 묵주를 놓아두시기도 하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반대로 경전과 염주를 놓아두시기도 하고 그래도 역시 전혀 소용이 없으니까 용하다는 무당한테서 부적을 받아오고 소금을 뿌려두시기도 했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봐도 소용이 없고 점점 심해지기만 하더래요. 더군다나 그게 한 6개월 정도 지속되었고 어느 날은 거의 2, 3일에 한 번꼴로 밤에 경기를 일으키던 내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니까 안방으로 잠자리를 옮겨주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막 굴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축 가라앉은 얼굴로 엄마, 그게 몇 개 안에 들어왔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다닥다닥 붙은 눈알 중에 몇 개가 입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절 안고서 펑펑 우시고 지금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때는 고장난 수도꼭지 마냥 코피를 흘리던 애였는데 하루가 다르게 더 말라가니까 엄마 마음이 막 찢어지셨다고 그래요. 근데 눈알 몇 개가 들어왔다고 한날 밤에 어머니가 꿈을 꾸셨다네요. 이게 생시처럼 또렷해서 꿈인 줄 모르고 있는데 집 안방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즐겨 입으시던 도포자락을 걸치시고 서 계시더래요. 꿈인 와중이라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못하고 아이고 아버지 연락도 한 번 없이 어쩐 일이세요 하고 반갑게 맞는데 외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조용 유유를 가리키시더래요. 어머니가 보니까 안방 천장 한가운데에 형광등은 없고 웬 시커먼 구멍 하나가 동그랗게 뚫려 있는데 정말 칠흑같이 어두워서 꿈에서 소름이 돋더래요. 외할아버지가 그때 다른 말씀 없이 그냥 막내야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더니 품에서 네모난 창호지 한 장을 꺼내시고는 구멍에 대고 손으로 쓱 문지르니까 종이가 구멍에 붙어서 막더래요. 외할아버지가 또 하시는 말씀이 애비가 잠시 막아뒀다만 잘 해야 한다 하시는데 딱 꿈을 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되새기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생시처럼 또렷하고 목소리가 선명해서 잠시 어안이 벙벙하다가 잘 해야 한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사를 가야 한다는 말로 딱 감이 잡히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사를 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조르기 시작하셨는데 주공 아파트도 힘들게 이사하신 거라서 솔직히 형편상 쉽지만은 않았지만 정말 꿈이 신기하게도 항상 경기를 일으키던 제가 갑자기 한 2주일쯤 아무 일 없이 잘 자고 이상한 게 보인다는 말도 안 하니까 아버지가 마음을 굳히시고 이사를 강행했대요. 이사간 집에서의 기억은 전부 선명하게 잘 남아있고요. 이사간 뒤에도 한두어 번은 더 자다가 깨서 경기를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네요.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가족이 갓 이사한 주공 아파트에서 어린 나는 독감 이후 귀신을 보기 시작했고 이상한 현상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꿈에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나타나 천장에 어두운 구멍을 창호지로 막는 모습을 보셨고 그 후로 이사를 결심했다. 이사 후에는 더 이상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가족은 평화로운 생활을 되찾았다. 두 번째 이야기, 성적. 어느 중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었지만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입시 성적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학생은 고민 끝에 영암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부적을 하나 써주면서 고양이 머리를 하나 구해다가 깊은 밤에 어느 공사장에 있는 버려진 화장실에 던져 넣으라고 했다. 다만 고양이 머리를 던지면서 결코 화장실에 불을 켜지 말고 화장실에 뭐가 있는지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학생은 어차피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둑 고양이를 잡아다가 시키는 대로 했다. 우연인지 그 이후 학생은 성적이 쑥쑥 올라가서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다. 3년 후에 그 학생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또다시 성적이 뜻대로 오르지 않았다. 너무나 대학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학생은 다시 한번 일전의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이번에는 개의 머리를 구해서 깊은 밤 문제에 화장실에 던져놓고 오라고 했다. 이번에도 결코 화장실에 불을 켜고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학생은 꺼림칙했지만 이번에도 시키는 대로 했고 공교롭게도 학생은 아슬아슬하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되어 학생은 고시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험 점수가 뜻대로 나오지 않아 고민했고 이번에도 다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이 이번에는 갓난아기의 머리를 깊은 밤에 그 화장실에 던지라고 했다. 사람의 머리를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학생은 갈등했지만 고시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학생은 마음을 굳혔다. 학생은 병원 영안실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의 시체를 구했다. 외딴 화장실에서 학생은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워하면서 아기의 머리를 던지러 갔다. 학생은 섬뜩한 마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겁지겁 가방에서 머리를 꺼냈다. 그런데 돌아서다 실수로 전등 스위치에 팔꿈치가 부딪혔다. 화장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서 보니 화장실 바닥에는 그 무당이 입을 벌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무덤. 병원으로 오래 고생한 끝에 한 할머니가 죽음을 맞이했다. 장례를 치른 유족들은 할머니의 관을 들고 묻기 위해 선선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무덤 자리에 구덩이를 파자 구덩이에서 물이 새어나왔다. 유족들은 그 구덩이 옆자리에 다시 구덩이를 팠는데 이번에는 뱀이며 나무 뿌리가 구덩이 속에 꿈틀거리고 있었다. 결국 유족들은 그 옆에 다시 구덩이를 판 뒤에야 할머니를 묻을 수 있었다. 사흘 후에 죽은 할머니의 손녀가 자던 중에 죽은 할머니의 꿈을 꾸었다. 꿈속의 할머니는 음산한 표정으로 걸어가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손녀가 꿈속에서 듣기에는 비었다, 비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손녀가 잠에서 깨어나자 손녀는 매우 흉흉한 기분을 느꼈다. 다음 날 손녀의 삼촌이 낚시를 하러 가자고 했지만 손녀는 왠지 꿈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 낚시에 가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낚시에서 배 사고로 삼촌은 죽고 말았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삼촌의 장례도 치르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후 손녀는 또 다시 죽은 할머니의 꿈을 꾸었다. 할머니는 이번에도 그저 아직 비었다, 아직 비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손녀는 고모와 함께 서울에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꿈이 불길해서 손녀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고모가 죽어버리게 되었다. 불과 열흘이 지나기 전에 이 집에서는 3번의 장례를 치르게 되어 번번이 선산에 가서 사람을 묻게 되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는 일도 없었다. 무덤을 만들 때에는 결코 쓸데없는 빈 구덩이를 파지 말라. 4번째 이야기, 취사장 괴담. 어린 시절 가위는 단 한 번도 눌리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흔히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부르던 이상한 현상을 자주 겪었기에 그 존재는 어느 정도 믿고는 있었다. 세상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에 한 사건을 계기로 나에겐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지금은 완전히 해방된 기분이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다들 군대에는 귀신들이 많이 있다고들 한다. 어느 정도 동감한다. 성인이 되어서 내가 본 귀신만 2번이다. 그중 2번이 다 군대에 있을 때다. 첫 번째로 이등병 시절 아침 기상 후 모두 구보하러 나간 와중에 선임의 심부름으로 혼자 재빨리 내무실로 뛰쳐들어간 적이 있다. 텅 빈 내무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음산했다. 그 당시 내가 있던 내무실은 20명이 쓰던 옛날 방식의 구조였는데 재빨리 관물함에 물건을 찾아 나가려던 도중 인기척도 아닌 것이 등 뒤에 이상한 기분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웬 병사 하나가 구석에 앉아 있었다. 다시 내무실을 뛰쳐나가며 당연히 아픈 선임이겠지 하고 생각하려는 찰나 가만 생각해보니 옷차림이 이상했다. 무릎은 잔뜩 올린 채 한쪽 팔뚝은 턱에 다른 한쪽 팔뚝은 뒷덜미를 감싸며 웅크리고 있는데 흙으로 더럽혀진 옛날 활동복에 군용철모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황급히 뒤돌아 문에 달린 창문으로 내무실을 들여다보니 그 형체는 온데간데 없었다. 2번째는 선임의 경험담이다. 그 선임은 사회에서 생활, 흔히 말하는 조포기를 하다가 오신 분이었다. 하지만 정말 남자답고 후임들을 잘 챙겨주며 마음 또한 따뜻해서 후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자신이 겪은 귀신 이야기를 해주는데 모두가 잠든 시간, 군대에선 다들 알다시피 불침번을 서는데 2인 1조로 돌아다닌다. 선임은 잠을 자다 얼굴에 물이 툭툭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비몽사몽간의 옆쪽을 보니 저 멀리 사수와 부사수 둘이서 잡담하는 게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근데 내 정수리 앞에 있는 건 뭔가 하고 위를 쳐다보니 순간 잠에서 확 깨며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눈을 떴을 때 마주친 것은 더러운 군복에 군용철모의 무기까지 완전 무장한 웬 병사 하나가 얼굴에 잔뜩 피칠갑을 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선임을 기역자로 허리를 굽혀서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고. 그렇게 눈을 마주치다 결국 기절해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한다. 그 귀신이 내가 봤던 구석에 쭈그리고 있던 귀신이었을까. 3번째는 취사장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우리 부대는 취사장이 2군데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는 어느 부대나 한 군데씩 당연히 있어야 할 병사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공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이미 폐쇄되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폐건물이다. 허나 이상한 건 군대에서는 남는 자원을 가만히 놔두는 법이 없다. 그런 폐건물이 있었다면 진작에 개조를 해서 창고로 사용하던가 다른 어떤 용도로든 활용할 텐데 구 취사장은 입구를 몇 개 판때기로 어설픈 못질과 함께 닫아놓은 게 전부였다. 거기에 대해선 다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근처에 갈 일도 없었기에 그렇게 잊혀지는가 했다. 그러다 내가 상병이 될 때쯤 부대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구 취사장 건물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야간 근무를 서던 어느 타중대 병사가 구 취사장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합판을 뜯어내고 문을 열어 내부를 비췄는데 사람 형상들이 있어서 난리가 났다는 거다. 후에 보고를 받은 당직사관과 당직사령이 죄다 왔는데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근무 중 실수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이후에 호기심 많은 것들이 야간 근무 중 구 취사장의 열린 문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너도 나도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중대 전체에 퍼진 것이다. 후에 부대 전체로 허황된 소문에 휘둘리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잠잠해질 무렵 내가 야간 근무를 서던 날 일이 일어났다. 후임병과 함께 순찰을 돌며 구 취사장이 있던 곳으로 걸어가던 중 취사장 건물 내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일정 간격에 맞춰 계속해서 무언가를 치는 듯한 소리에 나와 후임병은 근처로 가보았고 건물 앞에서 우리 둘은 서로 들리냐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잔뜩 겁에 질린 표정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후임을 근처에 세워두고 꼬른한 선임이라고 무서움을 애써 참으며 확인을 위해 구 취사장 쪽으로 걸어갔다. 후임에겐 무슨 일 일어나면 꼭 무전 때리라는 말과 함께 입구에 다다르니 합판은 여기저기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오래된 문이 약간의 틈과 함께 살짝 열려 있었다. 무섭긴 했어도 당연히 밤짐승이거나 알고 보면 어이없는 별거 아닌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고 후레쉬를 비추는 순간 그대로 공포의 마비가 돼버렸다. 어두컴컴한 건물 내부에는 오래전에 입었을 법한 아무 무늬 없는 군복을 입은 10여 명의 군인들이 식탁에 둥글게 앉아 나를 노려보며 밥을 달라는 듯이 들고 있는 식판을 세로로 잡고 식탁을 끊임없이 쳐대고 있었다. 5번째 이야기, 방배동 사건. 1997년 서울 방배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 신입생이었는데 과제와 기말고사 대비가 겹쳐서 밤늦게까지 자취방에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방 한쪽 벽에서 쿵쿵하고 벽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도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얇은 벽으로 된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소리가 너무나 오래 들려왔고 약해졌다 강해졌다 하며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공부하던 중에 너무나 신경이 쓰여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제 쪽에서 벽을 세게 두들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숙제를 끝내고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웅성거리는 소리에 일찍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경찰과 형사들이 모여 있었고 옆 방에서 부부싸움 도중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남편이 아내를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경찰에 자수했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장에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어제 들었던 소리와 그 시각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형사는 어딘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벽을 두들기는 소리를 들은 시각이 11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저희가 남편이 자수한 것을 접수한 뒤거든요. 부검 결과 죽은 아내의 사망 추정 시각도 10시 이전으로 나오는데 그 말을 듣자 저는 도대체 무엇이 그날 밤에 벽을 두드린 것인지 상상이 되어 오싹한 생각에 한동안 멍했습니다. 후일담입니다만 군대에서 야간 근무 중에 고참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소리 말이다. 차라리 귀신이 낸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냐? 혹시라도 부검이 잘못된 거고 그 아줌마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살려달라고 벽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두드렸던 거라면 그 아줌마가 널 얼마나 원망하면서 죽어갔겠냐. 6번째 이야기, 밀양괴담. 옛날 밀양 사또가 중년의 아내를 잃었다. 그에게는 단지 첩과 며느리,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딸만 있었다. 딸은 태어난 지 몇 개월 만에 어머니를 잃고 유모 손에서 자라 유모를 어머니처럼 대했다. 딸은 유모와 별당에서 살았는데 밀양 사또는 이 딸을 끔찍하게 아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과 유모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읍내 마을들을 두루 뒤졌으나 그들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다. 사또는 놀라서 정신을 잃더니 미쳐버려서 껄껄 웃기도 하고 마구 떠들어대다가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다. 이에 부득이하게 사또직을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왔는데 그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그 후 밀양 사또로 부임하게 되면 부임하는 그날 모두 죽었다. 서너 명이 이렇게 급사를 맞으니 사람들은 모두 밀양 관가를 흉가로 생각해서 밀양 사또가 되기를 꺼렸다. 아무리 밀양 사또를 임명하려고 해도 그곳에 가기를 원하는 자가 없자 조정에서는 크게 근심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모든 관리와 전직 관리들을 대궐 안에 모두 불러 지원자를 찾기로 했다. 그때 한 무관이 있었는데 그는 금군으로 오래 근무하다 무신 겸 선정관을 역임하여 겨우 육품에 올랐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 관직을 그만둔 지 20여 년이 된 사람이었다. 나이가 60에 가까웠는데 춥고 배고픈 생활을 했고 옷 한 벌로 10년이 넘도록 살면서 밥도 사나흘에 한 끼를 간신히 먹을 정도였다.
그 탓에 문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명사나 재상들 중 얼굴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런 그가 밀양 사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절실한데 죽는 것이 무서워서 차마 갈 수가 없구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죽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비록 부임하는 날 죽는다고 해도 사또라는 명예는 얻을 것이고 만약 죽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주저하지 말고 지원하십시오. 무관히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맞았다. 그래서 대궐에 나아가 임금님께 아뢰었다.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밀양에 가보겠습니다. 임금님이 가상하게 여겨 그날로 바로 밀양 사또에 임명되었다. 무관은 집에 돌아가 탄식했다. 비록 당신 말을 따라 지원하기는 했지만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나는 그래도 사또 자리라도 올라가니 죽어도 한이 없지만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하겠소? 이제 죽으러 가는데 어찌 슬프지 않겠소? 부인이 말했다. 이전 사또들이 죽은 것은 모두 그들의 운명일 뿐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여자지만 도움이 될 테니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내를 데리고 짐을 챙겨 밀양으로 출발하였다. 밀양에 도착하니 부하들이 차례로 인사를 왔다. 하지만 김새를 보아하니 사또가 곧 죽을 것이라 여기는지 공경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얼굴을 찡그릴 뿐이었다. 게다가 아내까지 데려온 것을 보고 표정은 더욱 나빠졌다. 관아에 들어가니 관사꼴이 말이 아니었다. 벽은 허물어져 있고 구들장은 깨져 있어 온통 심란하게 만들 뿐이었다. 황혼 무렵이 되자 관가의 심부름꾼들이 사또에게 고하지도 않고 돌아갔다. 관아는 마침내 텅 비어 한 명도 없게 되었다. 부인이 말했다. 오늘 밤은 정말 무서울 것입니다. 서방님께서는 안에 들어가 주무십시오. 제가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관사에 앉아 동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또의 아내는 촛불을 켜고 혼자 앉아 있었다. 밤 12시쯤 되자 갑자기 음기 가득한 바람이 어디에선가 불어와 촛불이 꺼지고 한기가 뼈에 사무쳤다. 조금 뒤 방문이 저절로 열리더니 한 처녀가 온몸에 피를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벌거벗은 몸으로 손에 주기를 들고 성광 같이 방으로 들어왔다. 부인은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않으며 말했다. 너는 필시 풀지 못한 원한이 있어 호소하러 온 것이구나. 내가 너를 위해 원수를 갚아줄 테니 조용히 기다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거라. 그러자 처녀가 인사를 하고 나갔다. 부인은 곧바로 안채로 들어가 사또에게 말했다. 귀신이 조금 전에 왔다 갔으니 이제 두려워하실 게 없습니다. 바깥 관사에서 주무시지요. 사또는 두려웠지만 부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대담히 먹고 밖에 나가 누웠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는데 어느덧 동이 터오르자 밖에 인적이 많아지고 말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창 밖을 내다보니 아전과 군교 그리고 관노와 통인배들이 멍석과 빈 가마니를 들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내가 먼저 관사문을 열어라라며 미루고 있었다. 사또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앉아 창을 열고 말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시끄러운고? 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아전들이 크게 놀라 신선이 내려오신 것이라 여기고 새나 짐승마냥 놀라 달아났다. 그들은 곧 기러기나 지보리처럼 줄을 지어서서 공손히 절을 했다. 사또는 그제서야 어제 자신을 소홀히 대한 이들의 죄를 다스렸다. 이방들을 호령하고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리니 이방들은 무서워서 감히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날 밤 일을 마치고 돌아가 부인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물었더니 부인이 모두 말했다. 이것은 분명 어느 사또 딸의 원혼일 것입니다. 분명 흉악한 놈의 손에 억울하게 죽었을 텐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게 염탐해서 이름이 주기인 사람이 있으면 엄한 형벌로 신문에서 증언을 받아내십시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아침 이방들의 인사를 받고 우연히 그들의 이름을 살폈는데 본청 집사 중에 죽이라는 자가 있었다. 사또는 그 즉시 관청의 형장을 갖추고 그 위험을 떨친 후 주기를 잡아들였다. 아무 이유도 없이 주기를 결박하여 큰 칼을 채운 뒤 형틀에 올려놓으니 사람들이 놀랐다. 사또가 주기에게 물었다. 이전 사또의 딸이 어디에 있는지 너는 반드시 알고 있을 터이니 맞기 전에 순순히 불어라. 사또가 부임한 날 죽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신선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하고 있었으니 감히 속일 수가 있었겠는가. 하물며 이놈은 자신이 큰 죄를 지었으니 사람들이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불안했었다. 이렇게 잡혀오고 나니 정신이 나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터였다. 죽이는 감히 숨길 생각도 못하고 전후 서정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아뢰었다. 이전 사또가 영남루로 행차를 나갔다 올 때 이놈이 행차를 엿보고 정육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처녀가 어머니처럼 따르던 유모에게 많은 뇌물을 바쳐 내야 후원에 있는 대나무 누각으로 나오게 했다. 대나무 누각은 몹시 구석진 곳에 있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은 부녀자들이 종종 달을 보러 나가는 곳이었다. 유모가 재물을 탐내 처녀를 데리고 달을 보러 나갔다. 그놈은 대나무 숲 속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 처녀의 허리를 껴안고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겁탈하려 했다. 그러나 처녀는 울부짖으며 끝내 몸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칼을 빼들고 처녀를 찔러 죽였다. 또한 입을 막기 위해 유모까지 죽이고 담을 넘어가 관가 뒷산에 안매장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해가 지나도록 이 사건의 진상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증언을 들은 사또는 정식으로 가명해 이 사건을 보고했고 그날로 주기를 때려 죽였다. 처녀의 시체가 묻힌 곳을 파보니 얼굴색이 살아있는 것 같았고 여기저기 핏자국이 낭자했다. 사또는 의복과 관을 갖춰 제대로 시신을 수습하고 본가에 연락을 했다. 그리고 시체를 들고 나가 선산 앞에서 장례를 치룬 뒤 대나무 누각을 부숴버리고 대나무 숲을 베어버렸다. 그리하여 읍이 드디어 안정을 찾았고 사또가 신통하다는 칭송이 전국에 떠들썩했다. 이후 사또는 변방의 방어사와 병사, 수사를 옮겨 다니다 평안도 통제사까지 이르렀다. 어디를 가던 밀양의 소문이 함께 따라다녀 명령하지 않아도 부하들이 알아서 일하고 예를 갖춰 편하게 잘 다스렸다고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밀양 영남루에 얽혀있는 전설로 아랑전설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나온 사또 딸의 이름이 아랑이고 새로운 부임에 온 사또는 이상사라고 합니다. 지금도 영남루 밑에는 아랑의 홍백에게 제사 지낸 아랑각이 있고 밀양아리랑도 이 영남루 비화에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7번째 이야기, 중세시대의 마녀사냥 고문. 사람의 손과 발을 묶고 뒤로 눕혀 밧줄로 감아 죄어 올리는 기계. 관절이 탈골되어 격심한 고통이 생김. 무거운 집게로 손톱 뽑아내기. 신체의 민감한 부분 뜨겁게 지지기. 날카로운 칼날과 송곳들이 나와 있는 롤러로 사람 위에서 앞뒤로 굴림. 손가락 관절을 탈골시키는 도구인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죄는 기구도 있었음. 스페인 구두라는 도구는 다리와 발가락을 짓이기는 데 사용. 철갑 처녀. 실제 여인의 크기와 모습으로 된 속이 빈 기구로 칼들을 꽂아두고 죄어 들어감으로 고문당하는 사람은 둘러싸여 들어오는 칼들에 의해 치명적으로 찢어짐. 이 고문장치에 거룩한 물을 뿌렸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지어다라는 라틴 말도 적어둠. 옷을 벗긴 후 단단한 줄노등 뒤에다가 손을 묶은 다음 발에 온몸의 무게가 주어지도록 하다가 도르래를 작동시켜 몸뚱이를 공중에 매달리게 하거나 혹은 떨어뜨리기도 하고 갑자기 줄을 당겨버림. 그럼으로써 신체의 관절 탈골. 네덜란드에서는 처형 방법으로 그냥 나무 위에 이단자 21명을 통째로 목매달아 죽임. 혓바닥 도려내기. 마녀사냥 등으로 제일 유명한 화형. 귀와 입속에 끓는 납을 부어넣기. 눈알 도려내기. 채찍질. 긴 못들이 박혀있는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제쳐 죽이기. 자신의 신체에서 난도질된 살조각이나 소변, 배설물 먹이기. 눈에 인두 찍기. 불에 달군 부직갱이나 막대기를 항문에 찔러넣고 죄수는 기름칠한 막대기 끝에 매달렸는데 결국 힘이 빠져서 관통당함. 시체는 그대로 방치해두는 관습이 있었음. 커다란 가마솥에 사람을 넣고 삶았음. 장님 만들기. 죄수를 완전히 벗겨 새 조각에 빵과 쇠모금에 썩은 물로 연명하도록 함. 죄수는 절대로 빛을 볼 수 없었으며 어떤 이들은 가슴 위에 나무 판자 또는 무거운 줄을 올려 놓아야만 함. 렉이라는 도르래를 이용하여 죄인의 몸을 잡아 늘리는 기구. 집행자가 끈으로 죄인의 목을 졸라서 죽이는 처형 방법으로 처음에는 스페인에서 집행되었는데 후에 다른 나라에도 적용됨.
물에 던져 넣은 다음 떠오르면 무죄, 죽으면 유죄. 팔다리를 각각 다른 말에 묶은 다음 말을 채찍질하여 달리게 함으로써 찢어 죽이는 형벌임. 쇄신지직이라는 다리와 발 전체 또는 발만 덮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것으로 나무나 철로 된 쐐기를 발의 특정 부위에 박아 넣으면서 신문하는 데 사용되었고 주로 종교재판에서 애용되었음. 판결을 받기 전에 도주한 피고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으며 이들을 죽이는 자는 5실링의 상금을 주었음. 이들은 마치 사냥당하듯이 죽일 수 있었으므로 누구든 이들을 죽일 수 있었음. 힘줄을 잘라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리는 형벌로 주로 도둑질, 매춘에 주로 적용되며 자백을 받을 때에도 사용. 굉장히 좁은 구멍에 죄인을 가두는 것으로 여기에 갇힌 죄수는 제대로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앉을 수도 없었기에 불편한 자세로 고문을 견뎌야만 했음. 징벌의자라는 처벌에 사용되는 의자로 죄수는 이것에 묶여 마을의 광장에 놓이거나 마을에 끌려다니면서 망신을 당하기도 함. 뿐만 아니라 묶은 채로 물에 집어넣기도 함. 이러한 처벌은 주로 매춘부, 마녀, 이단자, 잔소리꾼, 행실이 나쁜 여성, 사기꾼 등에 적용됨. 파문이라는 교회에 맞는 카드. 파문당한 자는 미사와 축복이 불가능하였으며 후기에 이르러 결혼도 불가능하였음. 심지어 임종 직전의 마지막 참회나 고해성사를 치룰 수 없었으므로 종교인에게 최악의 형벌이었음. 종교개혁자 루터도 파문을 당했음. 창자를 드러내는 것을 정신이 또렷하게 살아있는 자에게 행해졌으며 무엇을 당하는지 알게 하였음. 토막을 내어 마을에서 서로 떨어진 곳에 따로 묻었는데 이것은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죽은 죄수의 몸이 불완전하여 천국에 들어서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종교적인 믿음에서 연유된 것임. 방 중앙에 있는 등받이 없는 의자 또는 책상 위에 책상다리나 그 외에 불안정한 자세로 앉혀짐. 이렇게 하여 24시간 동안 식사도 수면도 허락되지 않은 채 감시됨. 배를 가르고 창자의 끝을 얼레 같은 곳에 메어서 얼레의 창자를 조금씩 감는 고문이 있었음.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사람 모양의 관이 있고 거기에 눈과 심장 부위를 찌르는 쇠꼬챙이가 있으며 관의 문을 닫으면서 쇠꼬챙이는 사람의 눈과 심장 부위를 서서히 찌르게 됨. 수레바퀴 폐활형 고문이라는 1534년 프랑스와 1세 칙령에 의해 창조된 이 고문 형구는 X자형의 성 앤드류의 십자가와 커다란 대형 수레바퀴로 이루어짐. 죄인을 십자가의 가로로 눕히고 팔다리를 4개의 기둥에 묶음. 집행인은 철봉으로 죄인의 팔다리에 일격을 가하게 되면 손발이 하나씩 부스러지게 됨. 철봉의 폭은 약 2인치이며 보통 사각이고 손잡이만 둥글게 되어 있음. 만신창이가 된 죄인의 육체를 수레바퀴에 옮겨 구경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차축으로 회전시켰다고 함. 두개골분색이라는 원추형으로 생겨 새로 만들어진 이것을 머리에 쓰고 턱 밑에 끼워 넣는 철판과 연결시켜 강하게 조름. 그러면 턱에서 이가 빠져나올 정도로 압박을 받는다고 함. 프랑스식 고문으로 죄인의 양발을 소금물에 담그고 사냥으로 그것을 핥게 하는 고문이 있었음. 조그만 구멍이 여러 개 뚫린 가죽 장화를 신기한 다음 장화 안에 뜨거운 물 넣기,